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번 추경 규모가 30조 5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경기 부양하고 또 민생 안정이 목표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히 투자자이신 당신의 관점에서 이 돈이 어디에 또 언제 얼마만큼 쓰이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경제나 투자 환경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핵심만 뽑아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30조 원. 정말 충규모죠. 그래서 이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시점은 언젠지, 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이런 걸 좀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린다고 하니까 속도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읽고 또 이게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부터 볼까요? 경기 진작 예산이 총 15조 2천억 원인데 여기서 무려 11조 3천억 원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에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의 전 국민 대상 현금성 지원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규모가 워낙 크니까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게 효과가 확실할까요? 어떻게 봐야 할지 좀 궁금한데요. 바로 그 점이 사실 핵심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경제 성장률이 최대 0.3%포인트 이상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근데 보고서 분석을 보면 그 효과 범위가 0.14%포인트에서 0.32%포인트로 좀 넓게 잡혀 있어요. 아, 편차가 꽤 크네요. 네. 가장 큰 변수가 바로 그 11조 원짜리 소비 쿠폰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얼마나 소비로 이어질지 이게 관건인 거죠. 아, 그러니까 돈을 줘도 사람들이 쓰지 않고 그냥 저축하거나 빚 갚는 데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 효과가 언제 또 얼마나 크게 나타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재 관련 기업들한테는 호재일 수는 있겠지만 그 효과가 계속 이어질지는 물음표라는 거죠. 11조 원의 향방이 좀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군요. 그럼 그 소비 쿠폰 말고 좀 더 구체적인 투자 항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돈이 좀 집중되는 분야를 보면 투자 기회도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특히 그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지원책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PF, 그러니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을 위해서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 앵커리츠라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 정부가 3천억 원을 출자하고요. 아, 니치에 출자를 하는군요. 네. 그리고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특정 조건 하에 사주는 안심환매 사업이라는 것도 새로 시작합니다. 건설이나 금융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다만 이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듯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게 좀 투명해야 하고 또 자칫 부실 사업장까지 그냥 연명시켜주는 그런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위험 관리도 중요하겠군요. 건설 외에 다른 산업 분야 투자는 어떤가요? 혹시 미래 성장 동력 관련 투자 같은 것도 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AI 혁신 펀드 예산을 1,000억 원 늘리고요. 또 의료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80억 원 정도 증액을 합니다. 아, AI 분야에도 투자가 들어가는군요. 네. 금액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건설 지원책보다는 작지만 정부가 AI 같은 신산업 육성의 의지를 보인다는 점, 이건 관련 분야 투자 환경에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이런 정책 자금은 보통 연내 집행을 목표로 하니까 관련 산업 동향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런 여러 사업들에 필요한 재원, 이 30조 5천억 원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결국 나랏빚이 늘어나는 건 아닌지, 투자 환경에 부담은 없을지도 궁금한데요. 아,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번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 그러니까 22조 7천억 원은 국고채, 즉 나랏빚을 추가로 발행해서 마련합니다. 22조 7천억 원이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나머지 한 5조 3천억 원 정도는 기존 예상에서 지출을 좀 줄여서 구조조정을 해서 충당하고요. 국채 발행이 이렇게 늘어나면 시중 금리에는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국채 발행 증가는 시중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재정 건전성 문제도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보고서에서도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여기서 D2 기준은 중앙정부랑 지방정부 부채를 합한 좀 넓은 의미의 국가 채무인데요. 이 비율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최근에 좀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 2024년 기준 21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 속도가 빠르다는 거군요. 네. 특히 상환 부담이 큰 적자성 채무,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줄여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당장은 뭐 경기를 살리는 게 급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는 건 국가 신용도나 투자 심리에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해야 할 위험 요인이라고 봐야죠. 네, 정리해보면 이번 추경은 소비 쿠폰이나 건설 지원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내수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AI 같은 신산업 투자도 일부 포함하고 있군요. 하지만 재원은 상당 부분 국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게 금리 상승 가능성이나 또 중장기적인 재정 부담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부양 효과를 위해서 미래의 재정 여력을 얼마나 당겼을 것인가, 결국 그 균형점을 어떻게 찾느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결정들이 앞으로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시장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추경안이 가져올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부담 사이에서 어떤 점을 더 주목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